당신의 계절이 지나가면 늦은 밤 그 길을 걸으며 새벽 2시 바로 눈앞에서 나이트버스가 떠나갔다. 안내 전광판을 보니 다음 버스 도착은 36분 후. 택시를 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왠지 집에 서둘러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차창 밖의 풍경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며 천천히 집에 가고 싶었다. 그런데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36분을 기다리자니 내 스마트폰의 잔여 배터리양은 1%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서 36분을 기다리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지루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 정류장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다행히 4월 말의 밤 공기는 적당하게 부드럽고 포근했다. 다음 정류장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소주와 정종, 그리고 마지막에 마신 맥주는 몸속에서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내 정신 상태를 나른하지만 적당히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다. 이 기분을 즐기며 신선한 밤 공기를 마셔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어 걷는 동안 음악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다. 늦은 시간대인 만큼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다. 도로에도 택시를 제외하면 일반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았다. 나는 우선 해와 로터리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한 병 샀다. 편의점에서 나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정면을 바라보니 해와 파출소를 중심으로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보였다. 해와 파출소 오른편으로는 다음 버스 정류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대로였고, 왼편으로는 주택가를 통과해 성북동으로 연결되는 이면도로였다. 저 이면도로를 마지막으로 걸었던 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꽤 오래전이었다. 최근에는 저 길로 갈 일이 딱히 없기도 했고, 솔직히 일부러 저 길을 피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저 길은 이제는 아득해진 내 20대의 어느 시간대와 그 시간을 함께했던 그녀, 선우를 떠오르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술에 취해 나른해진 몽롱해진 정신이 나의 몸을 그렇게 이끈 건지도 몰랐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의 초입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 길로 걸으면 적어도 10분 이상 더 걸리겠지만 난 이미 그런 것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난 어느새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던 어느 시간대의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장맛비가 지겹게 내리던 7월의 어느 날, 나는 종로의 한 카페에서 아는 누나의 소개로 선우를 처음 만났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새까만 단발머리와 웃을 때 왼쪽 볼에 작게 생기는 보조개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녀도 나와 똑같이 얼그레이 티를 주문하는 것에 속으로 반가워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린 대학로 동승아트센터에서 혼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다. 둘 다 영화가 시작될 때 장독대가 있는 정원이 보이던 커다란 창문에 커튼이 닫히는 것을 좋아하는 것까지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취미를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니콘의 FM2였고 나는 캐논의 AT1이었는데 둘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술은 맥주보다 소주를 더 좋아했고 양식보다는 한식을 좋아했으며 특히 둘 다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것은 결정적이었다. 첫 만남 이후 몇 번을 더 만나면서 서로의 취향과 생활 방식, 생각 등에 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따뜻하고 굵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8월의 어느 늦은 밤에 우리는 이미 흠뻑 젖은 운동화를 손에 든 채 맨발로 그녀의 집이 있는 성북동 골목을 걸었고, 그날 나는 그녀에게 사귀자고 말했다. 그녀는 우산 아래서 수줍게 웃으며 나의 고백을 받아주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선우는 성북동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로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보통 이 길을 걸어서 그녀의 집까지 함께 가곤 했다. 선우는 이 길을 걷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처음 선우가 내 손을 잡고 이 길로 날 데려왔을 때 그녀는 내게 정말 멋진 길을 보여줄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이 길을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딱히 이쁘다거나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저 주택가 사이를 통과하는 한적한 언덕길 정도로만 느껴졌다. 조금은 김이 센 나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선우는 내 손을 조금 더 힘차게 잡아당기며 이 길의 진짜 매력은 여기서부터야 라고 말하고는 나를 언덕 위로 이끌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세 갈래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왼편의 길로 들어가면서 짜잔 하고 소리내 말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이 길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야. 우와.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그곳에는 길을 따라 돌 하나하나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한양 성곽이 이어졌고, 그 반대편으로 탁 트인 하늘 아래 성북동의 풍경이 펼쳐졌다. 단층 기와집과 5층이 넘지 않는 낮은 주택들이 멀리까지 경사를 따라 자잘한 파도가 넘실거리듯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었고, 저 멀리 낮은 언덕 너머에는 키 작은 숲을 사이에 웃자란 잡초처럼 솟은 높은 아파트가 보였다. 검은 밤하늘 아래에서 도시가 뿜어내는 은은한 빛들이 한데 뭉쳐서 반짝거리는 풍경은 흡사 은하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내가 감탄하며 그 풍경을 바라보자 그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여기서 바라보는 이 동네가 좋아. 특히 낮보다는 밤에 바라보는 동네가 더 좋고, 여기서는 내가 사는 곳을 포함해서 그 주변이 한눈에 보이거든. 저기 저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이야. 지은 지 30년도 더 되었을걸. 어쩌면 곧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도 고지되어서 창문으로 빛도 잘 들어오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나름 괜찮아. 다만 너도 알다시피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 사람들이 왜 평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선우는 자신의 집이 있는 곳과 그 주변을 손으로 가리키며 계속 얘기했다. 나는 이 동네를 걸어다니며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나 식당 등을 찾는 걸 좋아해. 그렇게 찾은 장소를 여기에 올라와서 어디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마치 지도를 보면서 그 위치를 짚어보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위치를 확인하고 나면 그 장소는 온전히 내가 발견한, 나만 알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기분이 정말로 좋아. 그 느낌이 뭔지 알 수 있겠니? 나는 선우의 질문에 알 듯 말 듯 하다고 답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너만 괜찮다면 앞으로 우리 같이 동네 탐험을 해보자. 너도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면 그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만큼 많은 추억도 만들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밤에 달빛 아래에서 첫 키스를 한 곳도, 내가 아이팟에 담아온 음악을 서로의 귀에 한쪽씩 꽂은 이어폰으로 들었던 곳도, 사소한 말다툼으로 선우를 처음 울렸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준 곳도 그곳이었다. 그리고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지럽게 부는 바람에서 희미하게 봄 기운이 느껴지던 3월의 어느 날, 우리가 끝내 이별했던 장소도 그곳이었다. 이별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랬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어느 단계를 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음을 서로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대학로에서 만나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다. 그렇게 일상적인 풍경 안에서 우리는 둘 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예감을 어렴풋이 느꼈다. 차를 마시고 나온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해와 파출소 옆길로 들어가 성북동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란히 걷고는 있었지만 서로의 손은 각자의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였고 둘 다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걸어갔다. 그리고 언덕 위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치워 버리듯 급하게 이별을 했다. 선우가 먼저 나에게 그만 만나자 얘기했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헤어졌다. 선우는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 내려갔고 나는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 해와 로터리로 향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뒤로 한양 성곽만이 묵묵히 서 있었고 저 멀리 성북동의 야경은 여전히 고요하게 반짝거렸다.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그 장소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와본 그곳은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다. 단지 성곽의 커다란 돌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때가 탄 듯 보였으며 새로운 건물들 몇 채가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비죽비죽 솟아 시야가 예전처럼 트여있지는 않았다. 성북동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문득 많은 것이 궁금해졌다. 선우가 살았던 집이 예전 그대로일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아직까지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을지 궁금했다. 또 선우와 함께 동네 탐험을 하며 발견했던 작은 카페와 식당들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지도 궁금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다면 지금도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장소를 찾고 이곳에 올라와 그 장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도 그대로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고 설령 알게 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계절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그 계절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계절 자체를 망각해버리는 것밖에 없었다. 나는 공허해진 기분을 느끼며 발길을 돌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걷던 중 골목 안의 한 건물 앞에 다다랐을 때 그 건물이 있던 자리와 관련된 선우와의 추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 자리에는 우리가 동네 탐험을 통해 발견해서 자주 가곤 했던 카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카페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 유리창에는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메모만이 붙어 있었다. 메모를 본 선우는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어? 우리가 여기서 함께했던 추억이 얼마나 많았는데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마치 우리의 그 많은 추억을 한순간에 빼앗긴 듯한 느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제는 4층짜리 번듯한 주택이 들어서 있는 그 카페 자리 앞에서 나는 그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마 그 카페가 영원했어도 우리의 추억은 언젠가는 사라졌을 거야. 고양이가 돌아왔다.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려면 최소한 2, 3개월은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예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과제가 진행된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장 연구원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달 과제 연결은 힘들 것 같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일은 이번 달까지만 하게 될 것 같아. 담당 박사가 전화를 걸어 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을 때 결국 나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게 될 거라는 말을 직접 듣게 되니 예상했던 것보다 기분이 훨씬 더 참담했다. 얘기를 듣고 나면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걸요. 그동안 챙겨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려요. 일은 찾아보면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라고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봐도 정말 쿨하게 말하자고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나는 현실로 다가온 실직의 충격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스스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부터 내년도 예산 문제로 계약직 연구원의 계약 연장이 일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연구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모두 겉으로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그렇게 갑자기 실직을 시키겠냐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 하지만 다들 속마음은 불안해하면서 계약이 끊기는 당사자가 본인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결국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바로 내가 되었던 것이다. 박사를 만나고 돌아와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곧 다음 달부터 수입이 없어지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던데.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다달이 내는 월세만으로도 모아놓은 돈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고 동료 연구원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내 눈치만 보았다. 그 고양이가 자취를 감춘 것도 이때부터였다. 1년 전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온 뒤 베란다에서 연결되는 외부 공간으로 고양이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사료를 담은 접시를 그곳에 놓기 시작했고 곧 여러 고양이가 먹으러 왔다. 그 고양이도 그중 한 마리였는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갓난 새끼 고양이 3마리 중 한 마리였다. 새끼 고양이들은 처음엔 사람을 경계해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료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하자 고양이들도 조금씩 나와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3마리 중 나와 가장 많이 가까워진 고양이였다. 서로가 익숙해진 후로는 내가 사료를 주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녀석은 근처 어딘가 있다가 재빠르게 내 앞으로 달려와 앞발을 세우고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자세로 예쁘게 앉았다.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면 마치 하이파이브를 하듯 앞발을 들어 내 손가락을 발바닥으로 톡톡 치곤 했다. 그럴 때면 고양이 발바닥에 동글동글하고 말랑말랑한 기분 좋은 촉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다 보니 유독 이 고양이에게 애틋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 고양이가 사료를 먹으러 찾아오는 횟수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문을 열면 반갑게 달려와 주던 녀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일하는 게 이번 달까지만이란 얘기를 들었을 즈음부터 그 고양이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고양이의 성향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어느 정도 자란 고양이는 다른 서식처를 찾아 이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치 사람도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더 큰 세상을 찾아 떠나듯 말이다. 나는 이제 곧 세상에서 내팽개쳐질 예정인데 너는 너의 세상을 찾아 떠났구나. 이제 고양이가 오지 않는 공간에 사료 접시를 놓아두면서 나는 심란한 마음으로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만 바라보았다. 며칠 뒤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연구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구 보조원으로 채용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연구 보조원이란 쉽게 말해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였다. 만약 연구 보조원으로 일하는 중에 신규 계약직 연구원 자리가 생기면 우선하여 채용될 기회를 준다는 제안이었다. 솔깃한 제안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연구 보조원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또 계약직 연구원 자리가 언제 생길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다.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아니면 계속 없을지. 연구 보조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신청하라고 했다. 나는 선뜻 신청하지 못한 채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계속할 뿐이었다. 네가 앞으로 원하는 게 뭔데? 함께 술을 마시던 중마고 친구는 내 고민을 듣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다. 그건 나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대답하기 제일 어렵고 제일 짜증나는 질문이었다. 솔직히 말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비록 계약직이긴 했지만 연구원으로 취업이 결정됐던 1년 전엔 이제 나도 어엿한 일자리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분명 문제없이 갱신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갱신되다 보면 곧 정규직 연구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만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 솔직히 모르겠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술잔 가득한 소주를 한 번에 들이켰다. 버터구이 오징어의 다리를 찢어 입에 넣고 씹다 보니 짜증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젠장. 이제 곧 연말인데 이런 대화나 하고 있다니. 당연히 모르겠지.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나도 몰라 임마. 친구가 웃으며 빈잔에 술을 채워줬다. 별것도 아닌 친구의 대답이 왠지 위로가 됐다. 근데 정답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고민은 계속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잖아. 어쩌면 이번 일이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뭔가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또는 그저 그동안의 타성에 익숙해져서 연구 보조원을 선택한다면 글쎄, 그게 그렇게 발전적인 선택은 아닐 것 같아. 물론 네가 정규직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우리 둘은 잠시 말없이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다.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땅콩 껍질, 접시 위에 반쯤 남은 오징어는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이번 기회에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거 어때? 어쩌면 지금 시간이 미래를 위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 잠깐의 여유와 시간, 그것도 분명 좋지. 그런데 나 그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겁도 나고 잘 모르겠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직접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만약 안 괜찮으면 그때 다시 뭔가 해결책이 있겠지. 친구는 웃으며 내게 잔을 권했다. 나도 피식 웃으며 잔을 들어 그의 잔에 부딪혔고 우리는 소주를 한 번에 털어 넣었다. 내가 오늘 술은 살게. 친구의 미래를 위해 이 정도 응원은 해줘야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그럼 안주나 비싸고 맛있는 걸로 시켜봐. 오징어의 소주 최악이다. 소주에 어울리는 비싸고 맛있는 안주라. 황도 어때? 소주엔 황도 국물이 최고지. 아이, 미친놈 꺼져. 나는 웃으며 스마트폰의 시간을 확인했다. 이미 자정이 넘었고 이제 10일도 안 남은 날이 흐르면 12월도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습관적으로 뒷 베란다의 문을 열었다. 역시나 그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일 놓아두는 그릇의 사료가 계속 사라지는 걸 보면 다른 고양이들이 와서 먹기는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빈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 봉투에 든 사료를 퍼서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다시 바깥에 내려놓았는데 조금 떨어진 계단 아래에 무언가 있는 게 보였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건 분명 고양이였다. 검정 새끼 고양이 3마리가 계단 밑에서 눈만 빼꼼히 내민 채 날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예전 그 고양이가 처음 이곳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다. 심지어 몸 전체가 검은색인 것까지 똑같았다. 마치 과거로 시간이 되돌아가 당시의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만히 앉아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으러 오길 기다렸지만 아무래도 겁이 많은 새끼들은 사람이 있으면 쉽게 오지 않았다. 예전 그 고양이도 그랬던 것처럼. 나는 계단 밑에서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을 바라보며 예전 그 고양이가 이제 오지 않는 건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와 똑같은 새끼 고양이가 다시 나타난 것에 반가워했다. 나는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탐색전의 연속이었다. 새끼 고양이들은 살금살금 다가오다가도 내가 조금씩 움직이거나 다가서려 하면 재빠르게 도망가 계단 뒤로 몸을 숨겼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조금 더 호기심 많고 용기 있는 고양이가 다른 2마리보다 더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다가가려 하면 역시 도망가 버렸다. 나는 시간을 더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담당 박사가 내게 연구 보조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늦어도 2월 안으로는 새로운 계약직 과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연구 보조원을 하면서 기다려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제 다른 방향을 찾아볼까 해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대답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순간이 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불확실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익숙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새로운 세상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친구의 말처럼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는 연구원을 그만두었다. 연말까지 남은 날들은 연차를 사용해 쉬는 것으로 처리했다. 연구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은 연말 분위기가 완연했다. 거리의 상점들과 백화점은 화려한 조명으로 한껏 꾸며졌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버스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부터 시작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이 과연 어떨지 생각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다르게 보면 설렐 수 있는 나날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 어느 것도 선명한 건 없었다. 모든 건 부딪혀보고 새롭게 시작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방은 방 한구석에 그대로 던져둔 채 라디오를 켜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 뒷베란다로 갔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과연 고양이들이 왔을지 기대하며 문을 열었다. 가벼운 철문이 끽 하고 소리를 내며 열리자 저 아래에서 3마리의 작은 새끼 고양이들이 총총거리며 달려왔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가 내 앞까지 다가와서는 예쁘게 자세를 잡고 앉았다. 나는 들고 있던 맥주캔을 옆에 내려두고 그 고양이 앞에 살며시 다가가 앉았다. 새끼 고양이는 살짝 몸을 움찔했지만 그전처럼 도망가지는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고양이는 살짝 경계하는 듯 하더니 앞발을 들어 역시나 조심스럽게 내 손끝을 살짝 건드렸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촉이 좋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고양이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사료가 담긴 그릇을 들어 고양이 앞에 놓았다. 고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 나머지 2마리도 살금살금 다가와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고양이들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베란다로 조심히 들어왔다. 그리고 놓아두었던 맥주를 들고 바닥에 앉아 천천히 마시며 고양이들을 바라보았다. 집안의 라디오에서는 올드랭 사인이 조용히 흘러나왔다.